이제 초두에 말씀했던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렇게 내가 하게 되는 원인을 찾아보면 좀 이렇게 사태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는 건데 그 저희 유튜브 정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동조화하기가 점점 더 쉬운 상황인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 네. 왜냐면은 비슷한 분야에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잔뜩 모일 수 있는 장치들이 과거보다 굉장히 늘어났고 어떻게 보면 유튜브라는 것도 그런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팬덤 정치를 뭔가 부추기는 그런 영향도 있는 것인데 이거를 막연하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좀 어떻게 긍정적인 활용법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중요한 건 이 팬덤 정치를 하게 되면 자기를 지지 그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의 이야기만 듣게 되죠. 듣게 되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말을 해야 보편적인 말을 하는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아,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막말이 많은 이유가 사람이 막말을 하게 되거나 극단적인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스티븐 핑커라고 하는 뭐 심리학자이자 뭐 언어학자이자 뭐 인류학자인데 이 네. 스티븐 핑커가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책에서 사람이 무한 막말, 무한 폭력, 무한 예, 그런 공격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전형적인 과정이 바로 뭐냐? 이데아적 신념을 가지고 비슷한 사람들만 만날 때. 네네. 아, 이제 이데아적 신념이 뭐냐면 세상은 이래야 돼. 근데 당위적으로. 이게 네. 이상향이야. 네. 사실 근데 그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상향에 대한 어떤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만 만나게 되면 이제 나랑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이데아를 무너뜨릴 만한 공격적인 세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나랑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한 폭력이나 무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한번 느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무언가 엄청나게 나쁜 사람들을 서로 상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처음에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아, 네, 네. 그렇죠. 애초부터. 네. 그냥 다른 사람이고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다른 측면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데아적 신념과 비슷한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이제 무한 폭력이 가능해지는 거친 언어들이 막 나오게 되거든요. 사실 음. 거기에 이제 혐오라는 것이 더 씌워지게 되면은 이제 정당화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가 혐오하는 감정을 느끼잖아요. 느끼게 되면 그걸 빨리 치워야만 내가 편안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정당화의 도구를 얼마든지 찾기 때문에 뭐 그런 악순환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집단주의적인 뭐 혐오라든가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 체제적으로는 전체주의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한 20세기 중반에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21세기 들어 다시 이제 복귀되는 움직임이 있고 실제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동학들이 결국 보면 혐오를 양산하는 동학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요런 사실 21세기 이런 문제를 당면한다는 게 굉장하게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음. 사람들이 이 신념 체계를 이렇게 오작동하게 만드는 원인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의 신념 체계나 아니면은 가치 체계가 더 다양해지는 사회적 측면을 담아내기는 어렵죠. 항상 뒤쫓아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에서 이 A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거나 아니면 뭔가 배제하는 건 나쁜 짓이야라고 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걸 내면하는 데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이제 간신히 그래서 이 A라는 거 하는 그룹의 분들과는 공존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이걸 깨달아가서 간신히 속도를 따라잡았는데 갑자기 여기서 B, C, D, E, F가 다 생겨요. 예, 그러면 이거를 이 다양한 그룹들이 아직 내가 그거를 그 소양을 못 갖춘 상태에서 또 적응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지죠. 그럼 본능적으로 인간은 새롭게 더 다양해진 그 그룹인 B, C, D, E, F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심리학적으로 세균처럼 우리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나의 면역 체계를 나를 해할 수 있는 사람. 네. 무너뜨리는 위협 세력으로 인식을 해요. 음. 대부분 무언가 새로운 걸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강력하게 위협 세력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교육의 속도와 그 다음에 캠페인이나 아니면 그런 저변을 확대하는 것의 속도가 이제 불가능하면 아예 우리의 하드웨어 자체가 생각의 하드웨어 자체,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그런 계속되는 다양한 사람들, 무해하고 공존하며 해야 하며 네. 심지어는 우리 사회나 문화에 특정한 기여가 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존해 내야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혐오와 공격성을 덜 표출하게 만들고 하려면 우리의 생각 자체, 프레임 자체가, 틀 자체가 건강하고 좋아져야 되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그게 어떻게 하는 게 건강하고 좋아지는 거냐? 틈틈이 미리미리 늘 자주, 그러니까 언제나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하는 걸 당연히 하지 않고 소의 대가, 소를 위해 대가 조금씩 변화를 기꺼이 감수하는 훈련을 늘 해놔야 돼요. 네. 1960년대, 70년대 미국의 이제 소위 말하는 인종 간의 그런 차별, 뭐 이런 것들을 막 해결해 나갈 때도, 혹은 젠더 간의 어떤 그런 것들, 불균형을 차려 나갈 때도 항상 중요한 가치는 되었어요. 이걸 계속 여전히 인종차별하면 우리 나라라고 하는 시스템이 무너진다. 계속해서 젠더 이렇게 불균형을 맞추면 우리나라 이거 더 이상 이제 균형 맞추기 힘들다. 이게 다 뭐냐면 소를 위한 것 같지만 대를 위해서 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소를 위해 대가 매번 기꺼이 조금씩 그때마다 불편함이나 감수하고 비용을 옮겨가는 거죠. 감수하는 네, 거죠. 네. 네. 이걸 요즘 이제 심리학에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뭐 외국에서도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문화지능이라 그래요. 문화지능. 네네. 네. 이게 이제 IQ의 시대에서 뭐 EQ의 시대, 근데 이제 CG 컬처, 네, 문화지능의 시대로 이제 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겠어요?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AI가 지금 뭐 엄청난 초연결 사회.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 매뉴얼대로 교육시켜서 다양성을 확보하고 더 다양해지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 한계를 이미 벗어났어요. 대부분의 사회가 그 속도로 못 가요. 매뉴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미 매뉴얼이 소용이 수행적인 없어지거든요. 거죠. 네. 그러려면 그걸 교육적인 것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면 교육의 반대말이 뭐가 있느냐? 저편에 학습이 있죠. 러닝. 그러니까 이 영어로 이제 교육을 에듀케이션이라고 네. 하죠. 러닝은 뭡니까?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에듀케이션의 시대에서 학습, 러닝의 시대로 이 전이가 일어나고 있다. 피동에서 능동으로 가는 건가요? 그쵸.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을 하셨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건 커리큘럼을 누가 정해 놓은 거고요. 이거가 필요해, 알아야 돼라고 또 이건 사전 설정해 놓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진도 개념도 다 있고 선생님과 학생이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은 언제 양성할 거예요?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슈들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못 따라가죠. 하나만 네, 말씀드려 네. 볼까요? 인간의 수명이 너무 빨리 늘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너무 지금 가파르게 늘어나서 100살이 지금 오히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조만간 그 100살이라고 하는 건 약간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택시를 탔을 때 기본 요금 같은 네, 그런 나이가 될 것이다. 이미 왔습니다. 그런 네. 시대가 왔고요. 정말 100세가 넘은 분들의 인구가 거의 뭐 무슨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회가 됐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100살 넘어서 110살, 120살, 13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과연 모든 신체 장기가 완벽히 작동하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네. 아닐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장수하는데 무려 50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각장애인처럼 사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하지 장애가 있는 분처럼 또 40년을 사셔야 되며, 어떤 분은 듣지 못한 상태로 또 수십 년을 사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장애인을 대하는, 장애 있는 분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면 이게 과연 OECD 레벨의 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죠. 왜겠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과 비슷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많이 하는 우리 뼈아픈 얘기가 뭐냐면, 아니 이렇게 좋은 도시에 왜 장애 있는 분들이 아무도 안 다녀? 거리에 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그 거죠. 소를 네. 대에 적응시켰다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고. 안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은근한 사회적 압력. 이거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그 장애가 있는 분들과 공존성을 높여놨어요. 그럼 소를 위해 대가 조금씩 불편함을 감수하고 또 비용을 치러보고 같이 공존하는 훈련을 많이 해왔다면, 이렇게 장수 시대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미 준비돼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앞을 보는 것이 어려운 채로 50년 살아가야 되는 분, 이 다리를 움직이는 게 불편한 채로 관심이, 40년을 더 예, 살아가야 네. 되시는 분, 그 다음에 듣지 못한 채로 한 3, 40년을 또 살아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죠. 장수사회로 가면서. 우리 자신인데, 우리가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지금 장애 있는 분들에 대한 소수에 대한 준비를 미리 잘 해놓은 그런 문화지능이 높은 사회였다면 우리가 그 혜택을 보는 거예요.